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반도체 기업의 독과점. 2. 삼성전자는 러시아와 협력한다. 3. 토요타는 영국에서 광고가 금지됐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올해는 삼성의 창업주인인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진출 선언을 한 도쿄 선언으로 인해 정확히 40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한국 반도체 산업의 40년 역사를 말합니다. 40년 전, 그 당시 한국과 삼성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전 세계 시장을 주름잡았고, 일본의 점유율은 50%를 넘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과 독일은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도쿄에서 초고밀도 집적회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 미국, 독일 등의 반도체 기술력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첨단 산업 도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기술력도 부족한 데다가 연구개발 투자금을 챙기려는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계속하여 삼성은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업적으로 인해 삼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병철 회장은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한국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 정상의 위치에 올랐고, 그만큼 한국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들 역시 생겨났습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 시장 70%를 점유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미국의 마이크론과 일본이 연합하여 점유율 확장을 노리고 있고, 이밖에 중국 기업들도 메모리 반도체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지만 지난 수년간 지속된 미국의 반도체 제재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 공급 하락에 중국 업체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 불리는 파운드리 시장에선 한국의 반도체가 추격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의 파운드리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독점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나서면서 대만의 TSMC는 비상에 걸린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세계가 파운드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대만은 유일하게 파운드리에 모든 것을 쏟았고 현재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이 가장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파운드리에 투자하면서 사실상 제2의 도쿄 선언이 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파운드리 시장의 원조는 TSMC이고 점유율도 50%를 넘기고 있지만 삼성은 고작 10%대 점유율을 기록 중인데 TSMC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아무것도 없던 과거에서 지금의 반도체 대국을 세웠고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밝히면서 대만 TSCM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과 함께 찾아온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에선 이런 반도체 위기 상황이 오히려 좋다며 반전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내 2위이자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에서 10년 만에 적자를 내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AA 등급으로 유지한 것인데요. 적자로 돌아선 기업의 신용평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의미는 적자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적자가 오래가더라도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꾸준히 실적을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이외의 반도체 기업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이 수개월 빠르게 적자가 시작되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시킨다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작된 불황은 파운드리 업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서버 출하량 감소를 밝히면서 서버용 D램 가격과 CPU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반도체와 PC 컴퓨터 시장도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여기에 자동차 출고량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차량용 반도체까지 한파가 불어닥친다는 전망입니다. 지난 3년간 비정상적인 반도체 호황기를 맞이한 반도체 생산업체들은 생산량을 전부 상향 조정해놓은 만큼 반도체 필요량은 점점 감소하는데 생산량과 재고가 늘어나 가격이 폭락될 것이란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대만의 TSMC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매출 감소에 접어들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12월 매출은 전월 대비 13% 이상 감소했고
이런 매출은 금융위기 이후로 증권사 전망치보다 낮은 매출이 되었다며 TSMC도 세계적인 반도체 한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런 반도체 가격 폭락 속에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서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이번 3나노 미세 공정에서 TSMC 기술력을 따돌린 삼성은 3나노 경쟁에서 TSMC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TSMC의 고객사들의 발걸음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반도체 업계에서 화제된 3나노의 양품 비율은 TSMC가 60% 수준이고 삼성은 이보다 20% 많은 80%로만 확인되었는데요. 삼성이 같은 웨이퍼당 더욱 많은 양품의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단순 계산상 가격 경쟁력에서 대략 20% 정도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는 이런 기술적 우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TSMC가 제시한 3나노 파운드리 가격인 웨이퍼 한 장당 대략 2만 달러 수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하면서 전통적인 TSMC 고객사이던 미국의 AMD와 그래픽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까지 기존에 계약했던 TSMC에서 벗어나 삼성과 3나노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바일 기기와 PC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의 수요 둔화로 인해 그래픽 처리장치 GPU와 중앙 처리장치 CPU의 수요가 둔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매우 비싼 TSMC의 주문을 받게 되면 가격 경쟁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원가 관리도 하면서 기술력도 뛰어난 삼성의 파운드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삼성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늘려 대만의 TSMC를 향해 파운드리 치킨 게임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TSMC가 삼성보다 사내유보금이 많다면 치킨 게임에서 승리할 테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삼성의 사내유보금은 대략 200조 원 수준으로 TSMC의 사내유보금의 최소 5배에서 최대 7배의 가량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본은 해외 기업 인수합병과 치킨 게임에 적극 활용됩니다. 이 밖에도 고용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삼성은 지금과 같은 반도체 위기에 오히려 기회라면서 대략 7,000명에 가까운 신입사원을 채용했습니다. 이후에도 줄줄이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삼성의 자본력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대만 TSMC 역시 사내유보금을 보유 중이지만 연구개발 기술력 투자와 이런 대규모 채용에서 삼성을 따라가기란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대만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평택의 세계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장에서 3나노 반도체를 매우 공격적으로 뽑아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은 2021년부터 3나노 개발을 완료해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계속된 개발 실패 경험과 3나노 수율 부족으로 삼성과 물량 경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지난 40년 동안 반도체 점유율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처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산 물량을 줄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투자 금액을 늘리고 대규모 생산을 지속하며 채용 인력까지 국가 단위 규모로 모집해 상대 반도체 기업에게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신규 인력으로 연구개발 기간과 품질이 상승하고 높은 기술력으로 미세 공정의 단가가 내려가 글로벌 고객사들을 두고서 TSMC와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 측에서 전세계 반도체 한파가 찾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이번 치킨 게임으로 TSMC와의 격차를 확실히 벌리는 게 목표로 보여진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반도체 업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이외엔 파운드리와 팹리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IDM이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공장만 보유한 채로 해외 첨단 기업들이 반도체를 주문하면 해당 설계도를 토대로 반도체를 생산해 납품하는 위탁 생산이며 팹리스는 자체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파운드리 업체에게 반도체 주문을 걸어 위탁 생산을 맡기는 업체를 말합니다. 반면 IDM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팹리스처럼 반도체 자체 설계는 물론 파운드리를 통해 위탁 생산도 동시에 진행해 미래 반도체 산업에선 종합 반도체 회사인 IDM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삼성전자가 IDM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반면 TSMC는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하기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만큼 위기에 취약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초체력이 상승한 것도 TSMC와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3대 대표 소재들을 전부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만의 경우는 여전히 자체 개발을 하기보단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래 반도체 소재 공급난이 찾아와도 자체 개발한 소재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대만의 경우는 일본으로부터 공급이 끊기면 대만의 반도체 생산도 사실상 멈춘다는 것으로
이런 위기관리 능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만 반도체 기업을 대표하는 TSMC와 우리나라 삼성전자 간에 치열한 반도체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삼성전자가 이번 달부터 러시아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를 재개할 전망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신규 인력도 채용하는 등 러시아를 등지고 있는 세계의 흐름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토요타나 엔비디아 등 러시아의 끝까지 남아있던 글로벌 기업들마저 미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러시아를 떠나는데 한국 기업은 철수에 관해서는 별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등 서방국이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이런 결정을 내리자 미국은 한국 기업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협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미국의 행동을 보면 삼성의 이런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외신에서도 이번 소식에 대해 미국의 이기적인 자국주의 때문에 한국 기업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며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매체들이 삼성이 복귀한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력 일간지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연내 러시아 시장에서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를 재추진한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팔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국영매체 이즈베스티아도 삼성의 복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즈베스티아는 회사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삼성이 10월 판매에 나설 수 있다며 소매 유통 및 온라인 판매를 위해 선적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이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경우 선적을 중단한 지 6개월 만인데요. 삼성전자는 이 같은 소식에 대변인을 통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내에서는 끊임없이 삼성의 복귀 소식이 보도되고 있으며 삼성의 복귀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회사 소식통에 의해 나온 말이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는 삼성전자의 복귀 소식을 거의 확정적으로 믿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최근 러시아 채용 플랫폼 헤드헌터를 통해 신규 인력을 뽑기까지 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C뉴스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약 30여 명을 채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현지 매체 소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연구소 신규 인력 채용 외에도 러시아 내 병행 수입 제품 판매를 위해 대규모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삼성은 모스크바에 있는 삼성그룹의 병행 수입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아직 러시아 사업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 제품 수출 중단 발표는 했지만 러시아 사업 자체는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삼성의 복귀 소식은 조만간 사실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복귀 소식이 가시화되며 미국 언론은 삼성전자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은 삼성이 미국에 대해 러시아 제재 정책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플, 나이키, 엔비디아 등 내로라 하는 기업들도 앞다퉈 러시아를 손절하며 철수하겠다고 밝히는 반면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만 다른 길을 걷고 있기에 이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의 이런 선택이 이해가 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행태들을 보면 한국 기업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홀대한다는 말도 나오는 가운데 한국 기업은 미국에 있으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 되니 한국이 미국이 아닌 다른 곳을 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미 정부에 대해 러시아 제재가 시작되었을 당시 미국 내에서 비판의 여론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대해 러시아 제재가 시작되었을 당시 미국 정부의 행동으로 미국은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었는데요. 한 경제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일련의 제재를 가한 결과는 돌을 들어 제 발등을 제가 찍는 격일 뿐이었다며 현 미국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국가 지도자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미국의 러시아 제재는 잘못된 행동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미국은 대러시아 제재로 유가와 식료품 가격이 치솟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이런 것들로 인해 더 나쁘게 바뀌었죠. 미국 정부의 이런 제재 정책은 미국 납세자와 전 세계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돌을 들어 제 발등을 찍는 격이 되었던 겁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 기업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미국주의 생각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교역을 키워가는 중이었고 러시아에는 우리 기업과 교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한국에게 제재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 기업에게 다 피해만 안으란 소리죠. 심지어 제재만 가하고 막상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
한국 기업에게 미국에만 투자하고 러시아에게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오로지 미국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언입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었습니다. 애플, 테슬라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따라 삼성도 러시아행 선적을 중단하고 현지에서 신제품 출시를 멈췄었죠.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인 삼성으로선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삼성전자를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조사에서 6년 연속 1위로 뽑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곳인데요. 아디다스, 소니, 애플 등 쟁쟁한 글로벌 기업을 제치고 한국이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러시아에서 삼성 제품은 인기가 많죠. 백색가전, TV, 오디오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도 한국 제품은 어김없이 1위였고 스마트폰의 인기도 좋아서 러시아 모바일폰 시장 점유율의 30%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러시아를 두고 미국의 제재에 동참한 것만으로도 한국에게는 굉장히 큰 결심이었는데요. 그러나 한창 잘 나가던 러시아 시장을 두고 미국의 뜻에 따랐던 한국에게 돌아온 건 미국의 홀대뿐이었습니다. 미국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와 30년 동안 쌓았던 관계가 흔들리기도 했었죠. 미국과의 관계마저 삐거덕대고 있는 이상 한국 기업은 해외 시장을 위해서라도 다시 러시아 시장 진출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선두였던 러시아 시장을 현재는 중국 업체들에게 내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삼성 등의 한국 기업은 러시아 시장의 복귀를 빠르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중국 업체들은 삼성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에 의하면 샤오미와 리얼미, 아너 등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나 품질 면에서 중국 제품은 삼성보다 좋지 않아 러시아 내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불만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품질과 성능을 내세워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다면 삼성은 중국에게 넘겨준 러시아 시장을 다시 빼앗고 러시아 내 전자제품 부문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데요. 러시아 IT 전문지 텔레콤 데일리는 이러한 소식에 삼성 스마트폰은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다며 판매를 재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전 판매량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강대국 미국도 러시아 제재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한국은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러시아 시장을 노리는 게 미래를 생각했을 땐 더 나은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익명의 한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사업이냐 평판이냐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싣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결정에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기 전에 현재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 시대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 혼자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시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의 미국 손절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언제쯤 한국 기업의 차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가 궁금한데요. 미국 정부는 제대로 된 처우도 해주지 않으면서 현대차는 도요타를 절대로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 자신했던 일본인들이 최근 나타난 놀라운 상황에 대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12년 만에 일본에 다시 진출한 현대차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고 특히 영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도요타는 끝장났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외신까지 크게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도요타는 영국에서 광고를 금지당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습니다. 도요타의 스포츠카 브랜드 GR 차량 3대가 줄지어 주행하는 이미지가 실렸는데 헤드라인 문구 중 대 GR 필링 등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GR은 모터스포츠 가주 레이싱이 약어에서 착안한 문구입니다. 그런데 영국 측은 GR이 엔진의 으르렁 소리를 연상시킨다며 과속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했고 해당 광고는 신문뿐 아니라 모든 매체의 게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비슷한 광고에 대한 금지까지 내려져 도요타가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요타가 내세우는 엔진 기술의 상징성을 완전히 뭉개버렸다는 설명입니다. 분석가들은 도요타의 갑질 행동에 영국이 강력 반응한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넷제로 정책에 도요타가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는 2030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2035년부터는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 부과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에 도요타는 강력 반발했고 영국 내 제조를 중단하겠다는 의협을 했습니다. 도요타는 과거 27억 5천만 파운드를 들여 영국에서 네 번째로 큰 자동차 공장을 지었고 현지에서 3,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3,000명을 해고하겠다며 영국을 압박한 것입니다. 도요타는 영국에서 연간 13만 대의 차량을 생산해 주변국 등으로 수출해왔습니다. 영국으로서도 도요타의 압박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영국 정부는 도요타 광고까지 급지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미지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기업은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일찌감치 전기차를 내놓으며 영국 내 정책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영국 시장 진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저비물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982년 영국에 포니를 첫 수출한 이후 40년 만에 두 자릿수 저비물이 된 것입니다. 8월까지의 저비율은 12.5%로 지난해 대비 3.4%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판매량 또한 7배나 늘어난 상태입니다. 반면 도요타는 7%, 흔다 1.6% 등 일본차 저비물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입스 등 영국 언론들은 현대차를 부각시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현대차 그룹의 관계를 과거 애플과 삼성전자에 비유하면서 말입니다. 2010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6% 미만이었고 애플이 20% 이상 앞서고 있었지만 삼성이 갤럭시 출시 2년 만에 애플을 추월했던 부분을 예로 든 것입니다. 외신은 현대차가 향후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부분 1위에 오를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기차 시장 저비율도 12%에 이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일은 일본을 더욱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생산 규모는 일본 혼다도 꺾어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1만 2천 대 이상을 생산하며 전월 대비 2배로 급증해 5위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1터부터 4위는 모두 일본차 브랜드이지만 도요타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크지 않아 2위까지는 쉽게 따라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크레타에 이어 산타페를 만들기 시작했고 올 3월부터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5 등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지면서 일반 차량 판매도 확대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정식 출시된 지 6일 만에 1,600건의 주문이 몰렸으며 8월까지 700대 가까이가 인도된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현지에서 팔린 전기차 중 현대차 저비율은 90%를 넘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7월과 8월 각각 5,000대 이상의 크레타를 인근 국가로 수출하며 이미지 개선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세안 지역은 부품 현지화율이 40% 이상의 경우 협정국 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텃밭이었던 동남아 시장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내연자동차 중 일본차 비율은 90% 이상입니다. 동남아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그 비율은 70% 이상입니다. 지난해 기준 동남아 국가 전체 인구는 약 6억 6,700만 명 수준이기에 일본이 엄청난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시장이 현대차로 한 발 더 다가오자 일본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25%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내연기관 오토바이 판매를 금지하고 2050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도 금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 일본도 안심하고 있었지만 인도네시아가 향후 3년간 관용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한 전기 오토바이, 전기버스 등 89만 2천 대를 관용차로 조달하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간 예산을 약 4조 원 이상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지자체가 이미 아이오닉 5를 관용차로 선정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수주전에서 현대차가 우위를 차지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해당 소식은 일본에도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차를 주로 활용해왔는데 이제는 현대차로 넘어가게 생겼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요타 등 일본차 업체들의 호소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차 투자에 대한 우리의 진지함을 알아주길 바란다 는 성명과 함께 2027년까지 18억 달러, 2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쓰비시 또한 2025년까지 6억 7천만 달러 상당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현대차에게 훨씬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내년부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해 현대차가 최대 수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앞당겼다는 설명입니다. 대기질 분석업체인 IQ에어에 따르면 전 세계 117개국 중 인도네시아는 17번째로 오염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도 자카르타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는 WHO 권고 기준보다 8배나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쏟아부어 게임체인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25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국가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의 누산타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도시를 모티브로 오는 2024년 대통령궁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현대 전기차는 누산타라를 기반으로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 인구 대국입니다. 풍부한 노동력뿐 아니라 소비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환심을 사려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자카르타에서 열린 개천절 행사에 현직 장관이 5명이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통상 각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국경일 행사에는 장관 1명 정도가 참석하는데 한국의 중요성을 인지한 인도네시아가 5명의 장관을 파견했다는 설명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2018년 이후 조코위 대통령과 총 6차례 만남을 가진 바 있습니다. 7월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 때도 따로 만남을 가졌을 정도입니다.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일본 내에서도 놀라운 반전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일본 시장에서 150대에 가까운 전기차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세 자릿수 판매량을 기록한 것은 일본 재진출 12년 만의 일입니다. 외신들은 절대 판매량 자체는 아직 적지만 전기차 선호도가 낮은 일본 시장에서 판매량이 서서히 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5월에 7대, 6월 37대, 7월 61대, 8월 76대에 이어 지난달 147대로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주요 지역에서 시승을 겸한 전시장 오픈과 카쉐어링 플랫폼인 애니카를 통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일본 교토의 MK택시가 아이오닉 5 도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700여 대의 택시 가운데 50대를 우선 교체하기로 한 것인데 교토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현대차가 도쿄 시부야에서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일본에서 연간 1,000대 이상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 450만 대가량의 신차가 팔리는 세계 3위 시장이지만 토요타나 닛산 등 자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 수입차의 무덤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있어서는 토요타가 무덤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토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첫 번째 전기차 BZ4X는 타이어 볼트가 풀려 빠지는 문제로 대규모 리골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볼트를 더 조일지 부품 교체가 필요한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는데 3개월간의 분석을 거쳐 결국 부품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26일 다시 시장에 내놓을 예정인데 결정이 늦어진 이유로 부품을 새로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 설계한 볼트로 교체하는 것 외에 특별한 작업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BZ4X는 전 세계적으로 2,700대 정도가 팔렸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유럽 2,200대, 북미 280대, 일본에서 110대 등을 팔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팔리지 않을 것을 각오하며 구독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독 계약금도 기존의 절반인 38만 5천엔으로 내렸고 월 이용료는 10만엔 이상에서 약 1,100엔 할인을 내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불량 발견 후 해결까지 3개월이나 걸리다니 한심하다. 월 10만엔을 계속 지불할 여유가 없는 이가 태반이라 사용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완성자 업체들은 놀라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올 3분기 판매량은 10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9월 판매량 35만 5천 대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법 여파에도 현대차의 9월 미국 판매량은 11%나 늘어났죠. 투싼과 산타페 등의 선전으로 전기차의 부진에도 미국에서 5만 9천 대를 판매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의 재고 일수는 최대 1개월 정도로 만들자마자 바로 출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화에 뒤처진 토요타. 한국은 토요타를 확실히 압도해버리길 바랍니다.